위원님, 예, 한 20분 정도만 되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호 선생님께서 참 구절절히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신성한 국회에서 김원봉을 주제로 이런 세미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행적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뭐 도움이 되거나 발전지향적인 면에서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뭐 위안을 될 텐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참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망연자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EH카가 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바로 역사다라는 이 주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역사를 우리 멋대로 쓰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EH카의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채호가 그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신채호류의 이 역사관이 지금 우리 사회를 횡행하고 있고, 그 신채호류 역사관의 핵심으로 등장한 아이콘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김원봉의 그 활동 내역을 제가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의열단 시기입니다. 둘째는 조선의용대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광복군에 참여해서 광복군 부사령관을 맡았던 시기, 그리고 네 번째는 해방공간에서 찬탁과 좌우합자 이 좌익단체 활동했던 내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월북을해서 북한 정권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의열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1919년도 11월 10일 날 의열단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뭐하는 단체냐? 폭력하고 파괴하고 암살을 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의열단이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혈기사를 규합해서 적의 군주 이하 각 대관과 일체 관공리를 암살하자, 적의 일체 시설물을 파괴하자, 동포들의 애국심을 환기하고 대의사상을 고취하여 민중적 폭력을 일으키도록 하자, 끊임없는 폭력만이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마침내 조국 광복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목표로 내세운 게 7가살 그리고 5파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살은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으로 7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조선 총독 이하 고관, 둘째가 군부 순회, 셋째가 대만 총독, 네 번째가 매국적인 적, 다섯 번째가 친일파의 거두, 여섯 번째가 적의 밀정, 일곱 번째가 반민족 토호 열신, 예를 들면 악덕 지방 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파괴 대상으로 1번이 조선 총독부, 2번이 동양축식회사, 3번이 매일신보사, 4번이 각 경찰서, 5번이 기타 외적의 중위기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폭력과 파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김삼웅이라는 사람이 약산 김원봉 평전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종교적인 열광으로 테러 활동을 숭상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 용사들로서 오직 모험적인 행동만이 능히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뒤엎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피로써 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런 뭐 파괴, 폭력, 암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활동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활동비를 누가 냈느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 조직이 돈을 대줬습니다. 코민테른의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파괴, 폭력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돈을 받았느냐? 이동희의 이 고려공산당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 활동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와비아의 투쟁이 바로 역사다라고 규정을 내린 신채호에게 의열단 선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이 의열단 선언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의열단 선언에서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열단 선언에서 뭐라고 신채호가 썼느냐?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이들도 암살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일군의 그 사람들이 무장 독립투쟁이 아닌 외교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신채호는 이런 그 외교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의 적이니까 암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신채호와 의열단들이 원했던 노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준비 등의 미봉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이게 신채호가 쓴 의열단 선언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외교 독립운동 같은, 그리고 김성수 같은 분들이 추진했던 교육운동, 문화운동 이런 것들을 전부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자로 해서 암살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신채호가 만든 의열단 선언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을 비롯한 일군의 그 선각자들이 무장 독립 투쟁이 아닌 외교 독립 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1919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근 2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전함과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일본을 상대로 해서 불과 몇십 명의 의열단들이 폭력 파괴한다고 해서 이게 외교가 일제를 무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냐?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선진 열강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독립을 추진하겠다 하는 현실적인 노선에서의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칸트의 영국평화론에 의하면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6가지를 주장을 해놨는데 그 6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폭력, 암살, 파괴 이런 거는 전혀 독립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칸트의 영국평화론에 나와 있냐면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암살자나 독살자들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칸트의 영국 평화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이 의열운동이라든지 항일 무장투쟁, 폭력 암살투쟁은 오히려 일본이 조선을 더 탄압하는 구실만 줄 수 있으니 그 방법이 아닌 외교 독립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암살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 의열단이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정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서 움직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김원봉이 만들었다고 하는 조선의용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가 김원봉의 이런 부대를 좀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해서 김원봉이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부대에 김원봉을 대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대의 주체는 중국 국민당 정부였고, 조선의용대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중국 국민당 산하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그 미 국민정부군 첩보기관인 남의사 산하에서 전투부대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일본어 교육이라든지 정보 수집, 선전활동, 포로신문 같은 심리전과 그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약 300명 정도의 대원이 모였고요. 국민당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그 월급과 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의용대가 아무리 뭐 조국의 독립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을 주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민당 정부 산하에 소속돼 있었던 지원부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의용대가 약 300명 정도로 불어나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이 조직 좀 쓸만하니까 우리 조직으로 어떻게 좀 공작을 하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조선의용대를 공작을 해서 그 중에 절대 다수, 대다수가 중국 공산당 산하의 연안으로 탈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940년에서 1941년에 거쳐서 김원봉이가 만들고 중국 국민당 정부 산하에 소속돼 있었던 이 조선의용대의 거의 80% 이상의 대원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원봉을 왜 안 갔느냐? 김원봉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가 중국 공산당 산하의 연안으로 탈출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원봉도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김원봉 저거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보니까 저를 완전히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폭력, 암살, 파괴나 하는 아나키스트다.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 아나키스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김원봉은 왕따를 시켜라.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김원봉을 정치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시민적 기회주의자이며 개인적 영웅주의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김원봉만 남겨두고 이 조선의용대의 주력부대를 쏙 빼가지고 연안으로 탈출시킨 것입니다. 김원봉이 모택동 산하로 떠나서 충칭에 혼자 남게 된 그 김원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광복구 산하로 들어가서 임시정부하고 손을 잡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김원봉은 김구의 임시정부를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활동을 없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무시를 했었는데, 사정이 다급해지니까 손을 잡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2년 4월 20일 날 임시정부가 조선의용대의 잔류세력인 김원봉과 그 휘하했던 일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광복군에 소속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광복군에 참여를 해서 이 광복군 부사관 됐으니까 김원봉이가 뭐 국군의 뿔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날 망언을 한 걸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문제는 이 광복군의 성격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광복군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재원도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에서 광복군에 대한 그 운영비와 무장과 그 훈련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지휘권과 통수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뭐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뭐 대의명분은 훌륭합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은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하는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광복군의 통수권과 지휘권을 중국 국민당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광복군이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놀아나서 또다시 연안으로 탈출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광복군의 장교들은 전부 중국군이 차지해서 약 60명 이상의 중국군 장교가 광복군을 지휘 통솔을 했습니다. 이런 그 조직들을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 국군은 중국군의 그 지원을 받고 중국군의 지휘 통솔을 받았던 그런 광복군이 우리의 뿌리가 되면 국군의 모태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군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김원복이라는 사람이 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끝없이 독자 행동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광복군은 이청천 장군이 그 총대장이었는데 이청천 장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김원봉의 항명행위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이 광복군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구와 이청천이 이 김원봉을 광복군에서 또 그 작전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광복군에서도 이 김원봉을 완전히 왕따 신세가 돼가지고 광복군이 진행했던 주요 작전, 예를 들면 그 광복군과 미국 정보기관인 OSS가 추진했던 한미연합작전 이런 거에서 김원봉과 김원봉이 데리고 온 조선의용대 출신들은 다 배제를 시킨 채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복군 내에서도 김원봉은 저 사람은 판에 박힌 공산분자의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왕따를 당하니까 또 비밀리에 주울레를 통해 가지고 연안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연안으로 탈출을 해서 이 중공군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산하로 있다가 이 조선군 의용군이 일제가 패망을 하니까 만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주로 가가지고 이 조선의용군을 주축으로 해서 만주에 있던 그 조선족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조선의용군을 주축으로 해서 중공군 164사단, 166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조선의용군이 주체가 된 이 두 개 사단이 국공내전 당시에 중국 공산당군에 앞장서서 이 중국 국공내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전투를 수행을 했고요. 그 전투부대가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남침 부대의 선봉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김원봉이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그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들어와서 활동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봉은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같이 그 해방 후에 그 미군이 내준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서 주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완전히 그 좌익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찬탁을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두 번째, 좌우 합작 운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좌익의 아주 핵심 그 주력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걸 줄여가지고 민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전에 간부로 참여하면서 임시정부하고 결별을 합니다. 1945년 12월에 김원봉이가 그 남한 땅으로 와서 한 일은 찬탁운동이었고 좌우합작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좌익단체 활동이었습니다. 결국 1948년에 김구가 그 남북 협상을 위해서 월북을 할 때 그 김원봉은 그 이전에 월북을 해가지고 그 남북 협상에 참여했고 그 남북 협상에 참여한 다음에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나가가지고 월북을 했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조선의용대가 중공군 산하로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공군 164사단, 166사단을 만든 다음에 이 부대가 1949년에 그 남침을 위해서 모택동이가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그 조선의용대가 주축이 됐던 이 2개 사단을 북한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와서 인민군 복장을 다 벗어던지고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38선 최전선으로 그 배치가 됩니다. 그게 방호산이가 이끌었던 인민군 6사단이고요. 그리고 그 인민군 5사단으로 그 만들어진 164사단,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그 조선족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으로 보냅니다. 이게 인민군 12사단이 됩니다.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주축이 됐던 이 3개 사단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남침을 일으킬 때 최선두에 서서 우리 38선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묵사발로 만드는 이런 성공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6.25 남침 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의 공격사단 7개 병력 중에서 3분의 2인 3개 사단이 중국에서 기원해온 조선의용대가 주축이 됐던 조선족 병력이었고요. 바로 6.25 전쟁 초기부터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조선족 군대, 다시 말씀드리면 김원봉이가 만들었던 그 조선의용대가 주축이 된 부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 미군 정보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미 정보문서에 의하면 북한군 전체 장교 중에서 80%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조선족 출신이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조선의용대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봉이가 북한 정권으로, 그러니까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에 참여를 해서 북한 정권 창출했고 그리고 숙청당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봉은 9월 9일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한 후에 오늘날 우리의 검찰총장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국가검열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을 역임을 했고, 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의 위상은 북한 정권 내 서열 7위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6.25 남침 전쟁 때는 북한
북한군 군량미를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남파간첩 침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4년 1월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평양에 본적을 둔 간첩 김춘옥 외 4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들을 취조한 결과 김춘옥은 6.25 전쟁 당시에 김원봉의 직접 지휘하에 대한민국의 경제혼란, 선거방해, 무정당 와해를 목적으로 난파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들 난파간첩들은 6.25 전쟁 발발 이전부터 김원봉으로부터 간첩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김원봉도 열심히 이용만 당하고 이용 가치가 끝나니까 바로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1958년 3월 달에 노려훈장을 받았고 1958년 10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원장에서 해임이 되면서 정치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58년 11월에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사주를 받은 국제간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공식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원봉이 숙청된 1958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0명에 달하는 저명한 남한 출신 월북자들이 일제히 제거가 됐습니다.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라는 점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원봉의 부인과 두 아들도 이때 함께 다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봉은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고 그리고 중국 정부 산하의 조선의용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수권과 지휘권을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광복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군에 뿌리자 못해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모든 김원봉 소동의 핵심 뿌리는 이 좌파라든지 좌익사간 이 물들은 사람들은 한일 투쟁,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숭상하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의병 투쟁이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농민운동이 일제 침략 뒤에 한일 무장 투쟁으로 계승됐다. 그리고 그 정신이 3.1운동 이어서 1960년 독재를 타도하는 4.19로 꽃을 피웠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부터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계승되었으며 1980년 광주 사태를 촉발시켰고 바로 그 정신에 자신들의 투쟁사관이 바로 촛불로 이어졌다.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원봉보다 더 화끈한 무장 투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북한의 수령이 된 김일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정서상 김일성을 띄우기는 무리가 있으니 김원봉부터 띄워서 바로 이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할 경우에 그 이후에는 만주에서 무슨 활동을 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독립유공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원봉 띄우기에 근본적인 귀결점은 바로 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다가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이 정말 독립유공 행위라고 인정을 받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는 소멸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김원봉 소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반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